과학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차기 정부의 과학정책 철학과 지원 방안을 미리 살펴보는 대선 후보 초청 과학정책 토론회를 지금부터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가 공동 주최로 마련한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 오늘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과학기술 발전 정책과 지원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토론회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민년 새해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의일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기조연설 및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님 그리고 좌장과 패널 여러분은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님의 기조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우리 이의일 회장님과 문혜주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주최를 해주신 YTN 사이언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실 우리 박순애 교수님 그리고 패널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기 위해서 와주신 한은미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님, 또 김현기 출연연 과학기술협의회 총연합회 부회장님, 또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전략본부장님, 또 이정아 헤럴드 경제기자님, 그리고 이준영 UST 대학원 총학생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저희 말씀 듣고 또 조언해 주실 많은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전환과 함께 기후위기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은 상당한 수준에 오른 반면 기후위기 대처와 녹색 혁신은 아주 미흡합니다. 얼마 전 TV 토론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약속을 뜻하는 R200을 두고 해프닝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정치권의 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후위기를 다루면서 탈탄소 해법으로 경솔하게 핵발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태생적인 위험성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숱하게 일으키고 후대에게 처치 불가능한 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감원전, 친원전, SMR 논쟁도 매우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 혁신으로 가야 할 우리 과학기술 현실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뒤떨어진 연구개발 운영과 또 뿌리 깊은 관료주의 탓에 현장 연구자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한숨이 늘어갑니다. 연간 30조 원을 국가 R&D에 써서 이 분야 세계 1위라고 하지만 외화 내빈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한 기초연구의 토대, 또 지역 간 불균형한 과학기술 인프라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R&D 예산의 집행은 수도권의 70%나 집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저 심상정은 이미 기반이 갖춰진 디지털 혁신을 더 확고히 하면서도 우리의 과학기술의 방향을 녹색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역량으로 5대 녹색기술 혁신과 녹색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의 5대 녹색기술 혁신은 태양광과 풍력 핵심 기술, 첨단 배터리 기술 혁신, 선도적인 전기차 기술, 그리고 그린 수소 기술 혁신, 생태 농업 기술 혁신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한 나라의 핵심 기간 산업입니다. 에너지 강국이 곧 경제 강국입니다. 온전히 석유 수입에 의존했던 탓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화 과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산업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 에너지가 석탄과 석유의 자리를 무섭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신규 발전 설비의 80%는 태양과 풍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재생에너지 비중이 고작 7%로 OECD 최하입니다. 세계는 태양 전지 기술 혁신으로 실리콘 소재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패널 방식을 벗어나서 조만간 방막형 태양 전지가 상용화되면 공장 지붕이나 빌딩 벽면, 유리창 등 공간 제약을 벗어나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주 태양광을 통한 무선송신 엔지니어링 혁신이나 유기 태양광 발전, 또 양자점 태양전지 같은 소재의 혁신도 줄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석유가 없어 고통스러운 산업화를 했지만 혁신적 기술만 있으면 우리는 태양과 바람으로 얼마든지 에너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시장성 있는 잠재력만 따져도 태양광 369기가와트, 또 풍력이 65기가와트입니다. 참고로 300기가와트의 발전 설비면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터빈 기술, 설계 기술, 소재, 부품을 포함한 핵심 기술에 공공 연구 개발과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배터리 기술 혁신도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2025년이 되면 메모리 반도체 규모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8배까지 급성장할 신산업 분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 강국에 속합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서 이미 전고체나 또 리튬황 등 신소재 기반의 그 차세대 기술 개발 경쟁이 선도국가에서 지금 치열합니다. 기존 혁신과는 아예 방식이 다른 초전도 자기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무궁한 미래 시장이 열린 2차 전지 시장에서 신소재와 신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셋째,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메카가 된 우리나라는 전기차 기술에서도 확고한 지위를 지켜야 합니다. 최고의 성능, 또 일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고속 충전, 중대형 전기차 개발 등 가야 할 길이 멀고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수소 기술, 수소 경제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만 그것은 기후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낡은 회색 수소였습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블루 수소도 기후위기 극복의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곧바로 그린 수소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응용 분야나 수소 연료 전지에 특화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의 사업과 액화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등 그린 수소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 공법 개발을 예정보다 더 서둘러 개발하고 다양한 산업 공정에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 농업 기술 혁신에도 투자하겠습니다. 농업 미생물제 산업을 키우기 위한 바이오 기술 혁신으로 관행 농업과 화학 농업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안전한 먹거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생태 농업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발생하는 이 탄소의 40%를 토지가 포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화학 비료 사용 등으로 지금 토지의 포집 능력이 매우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농법의 대전환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그만큼 늦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으로 5대 녹색 기술 혁신과 녹색 산업혁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4가지 전략을 약속합니다. 첫째,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거버넌스를 전면 대전환하겠습니다. 기술 위기에 대응하려면 첨단 기술에 기반한 국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과학기술 부총리는 국가 R&D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및 통제 기능도 수행하고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우주개발과 같은 미래 전략 분야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인 권한 강화가 능사는 아닙니다.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한 정책 결정과 또 미래에 대한 대비는 연구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과기부 장관 1차관은 반드시 비관료 출신으로 임명하고 부처 간부 절반 이상을 개방직으로 채용해서 역량 있는 연구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백화점식 보여주기에 치우친 현행 단기 과제 중심의 연구개발 운영을 탈피하기 위해서 과기부의 실국 체계를 장기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에게 기술 전략 관리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정된 기초 연구 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PBS를 폐지하고 출연연 연구비 70%를 보장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중심 제도, 즉 PBS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PBS에 대한 비판은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였지만 그동안에 개선된 게 별로 없습니다. PBS는 현장 연구자가 아닌 관료 주도의 연구를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실이 없고 또 연구자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많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받습니다. 그 결과물도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PBS를 폐지하고 출연연 연구비를 국가가 70% 이상 보장한다면 연구자들이 큰 걱정이 되었던 걱정을 내려놓고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주도의 연구 기획이 퇴장한 빈자리에는 연구자들의 과학기술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자치는 관료의 개입 없이 현장 연구자가 정책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상과 역할이 모호한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정부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NST가 출연연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 및 실행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NST 도입 당시 목표했던 이른바 그 독일식 연구회 제도의 취지를 웬만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기초과학을 촉진하고 지역 과학기술을 혁신하겠습니다.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서 공공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정부 예산을 현 2조 원대에서 5조 원대까지 대폭 확대하고 대학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고등 연구 계획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데요. 말하자면 전략 투자를 통해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5대 혁신 기술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연구 개발의 지역 불균형도 바로잡겠습니다. 지방의 R&D 집행을 확대하되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역 산업의 돌파구를 만들겠습니다. 또 지역 과학기술의 자발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형 혁신연구 허브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주민 참여형 혁신연구 허브는 광역 단위로 지방 국립대에 설치해서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연구 거점입니다. 여기에 시민과 연구자 그리고 지자체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녹색 기술과 순환 경제, 안전, 식품, 환경 이런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게 될 겁니다. 시민들로부터 직접 연구 의뢰를 받고 연구의 성과가 지역에 곧바로 반영돼서 그 결과물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리빙맥과 더불어서 새로운 주민 친화형 과학기술 모델을 만들면은 더 큰 시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주민 참여형 연구
혁신연구허브는 5대 녹색기술 혁신을 추진할 지역 기반 녹색전환의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기반으로 우선 총 10곳의 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20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연구자와 청년 연구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연구자의 비중은 전체 연구원의 21%로 아직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성 연구자를 위해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하고 여성 고경력 및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문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일부 지원하고 연구기관, 어린이집도 확대할 것입니다. 육아와 노동에 지친 슈퍼우먼을 방지하듯이 슈퍼 여성 연구자도 마찬가지로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는 대학원생들은 노동자로 대접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실질적으로 연구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노동권 보호를 받을 때 청년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외에서 온 이공계 유학생들의 경우는 먼저 비자, 영주권, 국적 취득 등의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과기부가 법무부와 복지부 등 다문화 정책 이해도가 높은 부처들과 협력해서 유학생들을 위한 통합 지원 기구를 만들고 국내 적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각 대학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외 유학생을 돕는 방안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최고의 과학기술 지원을 통해서 녹색 대전환의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기술혁신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신산업은 자연과 공존해야 합니다. 디지털은 인간과 만나야 하고 또 녹색과 만나야 합니다. 정의당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심상정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과학기술인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주는 좀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은 박순애 서울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순애 교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과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인들의 바람과 과학기술 정책의 미래를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진행에 앞서 먼저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님과 함께 세대별 과학기술인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20대 패널로 이준영 UST 대학원 총학생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30대 과학기술인을 대표하여 헤럴드 경제 이정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0대를 대표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주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0대를 대표하여 두 분의 과학기술인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출연연 과학기술협의회 총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영기 첨단인프라융합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전남대학교 한은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오늘 진행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세대를 대표하여 현장 패널로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께 질의를 듣고 심상정 후보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한두 가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상정 후보님과의 대화에서 미리 많은 분들께서 사전 질의를 보내주셨고 그 사전 질의의 내용을 현장 패널 분들께서 담아서 목소리를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대선 후보들께서 함께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청년 세대부터 질문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대 청년 대표이신 UST 이준영 학생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UST 총학생회장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생의 근로자성과 근로계약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후보님께서 청년 과학기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 공약으로 세웠던 게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현재 대학원생이 겪고 있는 현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8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학생은 25%가 채 안 되고요. 그리고 법정 최소 휴가 기간인 15일을 보장받는 학생들도 10%가 채 안 됩니다. 또한 2018년이나 2016년 학생연구원 사고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것처럼 대학원생은 부족한 인건비와 휴가,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UST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대학원생들은 법정 휴가, 안정적 인건비, 4대 보험 등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과정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수들 그리고 과기부와 논의를 할 때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UST뿐이고 다른 학교로 제도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께서는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노동운동가로서 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가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동료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그리고 학교 더 나아가서는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대학원생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연구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만은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실 안전사고를 계기로 해서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료를 좀 하나 찾아보니까 우리 대학원생 중에서 본인이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고 또 학생이자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70.2%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미 노동자로서의 인식은 이렇게 깊이 자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교라든지 또 학생연구원이라든지 학계 간사라든지 또 대학원 강사 이제 이런 네 가지 영역에서 대학원생들에게 노동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 대학원생 노동조합에서 말씀하신 걸 들었고 저는 그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안은 이미 제 1호 공약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법은 53년도에 미국 노동법을 베껴다 쓰고 70년 동안 손질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성을 고용주가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동안에 우리 노동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고 또 그 종류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작가, 프리랜서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많이 생겼고요. 또 플랫폼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전부 그러니까 독립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고용주들이 해야 될 어떤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현행 노동법에서 일하는 시민 1,000만 명이 지금 배제돼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모든 분들에게는 동등한 노동권이 부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70년 묵은 지금 낡은 노동법 체계를 이제 일하는 시민법으로 교체하자, 전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제가 이걸 1호 공약으로 냈는데 뭐 이 비슷한 내용을 뒤따라서 지금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있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이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아마 이 제도를 도입하면은 대학원생도 예외 없이 노동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약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려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알리고 또 교수와 대학원생 모두에게 좋아지는 방향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정치권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용역이나 이런 걸 따서 그 비용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를 갖고 이렇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싶어도 제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노동자로서 인정이 되면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프로젝트든 정부 지원이든 또 예산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지 우리 대학원생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연구 뿌리 깊은 이 도제식 연구 시스템의 한계를 이렇게 정부가 또 사회가 함께 나누어서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연구와 일을 하고 있고 30년 전 미국 유학 생활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했을 때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지만 아마 이것을 풀어가는 해법 중에는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전업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아 헤럴드 경제기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부처 간의 경계를 없애거나 아니면 칸막이를 없애거나 또는 지금 부총리제를 신설하는 지금 다양한 공약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다시피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고 장관과 1차관을 오픈, 그러니까 개방직으로 비관료 출신을 임명하시겠다는 사실 되게 저는 정말 뭐랄까요, 혁신적인 공약을 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사실 핵심은 부처 간 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관계부처끼리 함께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장치적으로는 다 있으나 실제로 주간 부처 중심으로 운영되면 다른 부처들이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실제 그 실무 현장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취재하면서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쭈고 싶은 질문은요. 혹시 제안하신 과학기술 부총리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그 역할과 권한을 어디까지 염두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예산이나 또 인사를 비롯한 정책에 관여하는 정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우선 이제 과학기술 부총리, 다음 정부의 심상정 행정부의 과학기술 부총리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 총괄 책임자가 될 겁니다. 뭐 어떤 부처든 간에 국정 운영의 중심 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예산과 자원의 배분도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뭐 역대 대통령 후보들께서 많은 공약을 냈지만 사실 선거용 공약이고 실제는 뭐 전집행부나 별반 다르지 않게 일상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부처 위에 상원 노릇을 하면서 말하자면 재정권을 가지고 여러 부처들을 컨트롤해 왔어요. 그리고 또 말하자면 대통령은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분명하게 중심이 잡히면 지금 기재부 부총리 가지고 씨름하는 지금 대선 후보들 같은 이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기술 부총리가 단지 직위만 부총리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말하자면
녹색 전환, 그리고 녹색 그 전환의 중심에 말하자면 녹색 기술, 디지털을 장착한 녹색 기술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부총리가 그 방향을 주도하고 또 그 방향에 걸맞는 연구 방식, 이걸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뭐 부총리라도 뭐 결국은 리더의 철학과 또 이 국정 운영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규정되는데, 아마 이 대한민국이 대전환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전환의 교두보를 놓는 리더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과학기술 부총리를 단순히 여러 부처 개편의 하나의 어떤 구색 맞추기로 제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기 부총리가 정부의 R&D 사업을 당연히 총괄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 기술, 그다음에 우주 개발, 또 양자역학 기술을 좀 더 우리의 첨단 기술로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 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우리가 R&D 투자가 우리나라의 규모나 또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거의 70%가 민간 기업 중심이에요. 그 민간 기업은 당장에 응용하는 기술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이 좀 취약하고 또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술, 이런 부분들이 좀 뒤처지게 된 중요한 또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해야 될 그런 기초과학 부분과 또 원천 기술을 위한 그런 시드머니, 또 뭐 인디어 캐피탈 같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부총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장관이라든지 또 1차관을 비관료 출신, 그리고 그 정부 부처 내에 현장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이런 과제 내용들을 수행해가는 그런 개방적인 그런 방식으로 특히 과학기술 파트는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상정 후보님까지 4분의 대선 후보님들을 모시고 정부 조직 관련돼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마 공통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부총리직 내지는 과학기술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의견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심상정 후보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재정적인 재량권까지 덧붙이겠다.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녹색 전환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총괄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토를 달면요, 양당 후보 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절대 이런 일을 못합니다. 부처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양당 체제 하에서 관료 체제로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관료 체제의 백업을 받고 또 지금 경쟁 과정에서도 관료 체제가 하나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어렵다. 진짜 대한민국이 뭔가 좀 제대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대통령부터 대전환을 해야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대전환을 위해서 전문가와 민간인을 쓰시겠다는 말씀까지 마지막에 붙여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주 스태피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홍성주입니다. 일단 심상정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6대 녹색 기술 분야 혁신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을 하시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 중점을 둘 분야에 대한 말씀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비전과 내용과 관련해서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망 차질 우려 사태와 같이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을 놓칠 경우에 국가적으로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 국민들께서 체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이제 정부의 역할,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가 향후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후보님께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첨단 기술의 개발과 확보, 신산업 육성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국가 R&D 투자가 한 30조인데요. 만약에 다음 정부 임기 내에 40조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후보들이 다 대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앞으로 미래로 가는 대전환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이 그 중심에서 선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R&D 투자를 더 늘려야 되고요. 저는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경제, 그러니까 그린 전환을, 그러니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입니다. 아까 5대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전지나 풍력 발전기, 또 그린 스마트 등 이 3대 재생에너지 분야하고 첨단 배터리 기술, 전기차 충전 기술, 또 업스트림 그린 수소 기술, 또 생태 농업 기술, 이런 기술 혁신을 가장 중심에 두겠다. 이것은 나중에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기후 위기는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성장도 산업도 기업도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이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돼야 됩니다. 과거에는 환경하면은 기업이 비용으로 생각했어요. 정부도 아주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정부가 이런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전환은 그 자체가 기업의 생존이고 나라의 경쟁력이고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럽과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200년 화석 연료 문명 체제는 끝났다.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계는 재생에너지 경쟁 체제로 가고 있다. 경쟁력으로 지금 주도권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걸 방어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 1차적으로 기업에게 갈 겁니다. 아리백이 바로 아리백 또 탄소 국경세 지금 이미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비용으로 바라보는 이런 인식 때문에 대한민국이 매우 이제 더 큰 위기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린 전환을 위한 기술 혁신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존 반도체 기술을 넘어서서 양자 컴퓨터 등으로 선도적인 미래 투자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우리 당내에서 여러 논의를 해보면 어쨌든 지금 21세기가 되면서 컴퓨터에 요구되는 연산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는데, 이제 기존 반도체 기술로는 이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좀 또렷해지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양자 컴퓨터 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투자를 집중하자, 이렇게 저희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기술 수준이 매우 지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강화하지 않으면 디지털 기술 자체가 말하자면 그 디지털 혁신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지금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위가 급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디지털 기술을 버티고 더 미래로 나가게 하는데 필수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품 소재 기술인데요.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부품 소재 기술이나 신산업 제조 장비 이런 부분들이 국산화되고 또 다변화되고 또 자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국산화를 현재보다 더 강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신산업 제조 장비를 개발하고 연구 개발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이 그린 전환을 위한 분야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 부품 소재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가장 긴 시간을 들여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아마 이 그린 기후변화 녹색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의 유럽의 녹색당에 준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환경을 연구하고 환경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현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기입니다. 저는 오늘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인을 대표해서 후보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출연연은 잘 아시다시피 1966년에 최초로 설립이 되었고요. 국가의 지원과 육성에 의해서 국가 발전에 충분히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 개개인들도 국가의 지식 자산이 되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IMF 시기에 고통부담 차원에서 정년 단축이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어렵게 얻어진 국가 차원의 이 지식 자산이 잘못하면 조기에 사장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에 따라서 많은 우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공과학기술 경쟁력 확립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제도권 안에서 활용하기 위한 출연연구원 과학기술인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후보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참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여튼 당초에 출연연이 정년이 65세였다가 IMF 때 61세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고요. 문제 제기가 타당합니다. 사실은 지금 과학기술 역량이 모든 분야에서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아주 훌륭한 이렇게 선임 연구자분들이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제한된다는 것이 국가적 손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분들의 이제 정년 어쨌든 이런 선임 연구자들이 국가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정년 문제로 접근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요. 청년 연구자들이라든지 신진 연구자들의 또 자리와 어떻게 공정하게 조정해낼 것인가가 숙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기관이 또 지금 60세로 돼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당내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하다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제가 계속 오늘 녹색 기술 혁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녹색 기술 혁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의 과정에서 저는 연구 역량이 대폭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특히 녹색 에너지 전환은 지역 분산형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기 부산, 울산, 경남 같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초기지였던 이런 부분들이 뭐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금속 이게 다 탄소 기반 경제예요. 이거 빠른 속도로 탈탄소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선진국처럼 러스트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대학에 R&D 투자, 거점 대학의 R&D 투자를 집중하고 거기 연구진들을 대폭 확대하고 거기서 이론과 또 기술을 겸비한 분들이 그 지역 사회에
녹색 전환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시민과 또 우리 연구자들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 기술 그 허브들을 만들어서 지역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이제는 지역 친화적인 생활 친화적인 어떤 과학으로서의 어떤 미션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그린 대전환의 그 비전이 지금 선임 연구자들과 신진 연구자들을 다 수용하고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지금 정년 연장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문제인식을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인식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